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자, 월요일장 오늘도 국내 시장에서 수급이 좋지는 않습니다. 코스피가 2,700선에서 지루한 등락을 이어가다가 그래도 장중에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또 각국의 제재 방안들이 발표가 되면서 글로벌 정세가 시끄러운 가운데 증시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중고차 이슈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고요. 또 건설 리모델링 업체들이 두각을 드러나고 있는데요. 다음 수혜주들은 어떤 걸까요? 저희와 함께 3월 마지막 주 전략 그리고 4월까지 함께 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첫 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김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에너지 수입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요.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원유 등 이 주요 3대 에너지 수입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반영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이달 20일까지 에너지 3대 에너지 수입액은 385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5.4% 증가한 수치입니다. 석유와 원유 같은 경우에는 수입액이 70%가량 늘었고요. 가스에는 92%, 석탄 같은 경우에는 150%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무역 수지에도 영향을 미치죠? 네, 아무래도 무역 수지와 물가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7%를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3%대 머물고 있는데요. 지금 국제유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죠.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조금 보이면서 아무래도 이번 달과 다음 달 물가는 조금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데요. 에너지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올해 들어서 이달 20일까지 무역 수지는 59억 7,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무역 수지가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금액도 급증했다는 소식 전해 들었고요. 이번 때는 기업들의 실적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분기에도 장밋빛 전망이 예상된다고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이 역대급일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액은 75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13조 원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난해와 비교해서 15%, 영업이익은 38%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3분기에 매출액이 70조 원을 처음 열면서 매출 70조 시대를 열었었는데요. 4분기에는 76조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1분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조금 하락하면서 지난해 4분기보다는 매출액이 조금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1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매출 70조 원대 돌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들어봤고 SK하이닉스도 역대급 실적이 전망이 된다고요? 네, SK하이닉스 역시나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처음으로 매출 10조 원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1분기 매출액은 11조 원, 영업이익은 3조 원대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36%, 영업이익은 13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주요 실적 전망치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과제 선별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이 임대차 3법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임대차 3법이 아무래도 개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술대에 오를 전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제 취임을 하게 된다면 부동산 정책 중 가장 먼저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적인 폐지나 손질보다는 현재 보완 쪽으로 가닥을 좀 잡은 모습인데요. 임대인이 이제 장기 계약을 조금 유도를 하게 된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계약 기간을 4년으로 이제 늘리거나 혹은 주변보다 시세에 비해서 월세를 조금 낮게 책정하는 경우, 그리고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당초에는 뭐 전면 폐지 등의 강력한 변화가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은 보완 쪽으로 네. 가닥을 잡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입니다.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좀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당장 이제 법안을 좀 개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임대차 3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내놨던 부동산 정책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차기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정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재인 정부와는 정반대 기조의 경제 정책들을 기조를 조금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때문에 이 차기 정부는 폐기나 수정보다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완 쪽으로 가닥을 좀 튼 모습입니다. 네, 임대차 3법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유가 상승이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의 상승을 압박했죠. 여기에 미국에 이어서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시사하게 되면서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오전장에 양대 시장이 모두 하락세가 보여졌는데요. 현재 이 시간 혼조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하락 출발을 했죠. 오후장에는 반등에 나서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0.15%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2,734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0.43% 하락했고요. 930포인트 웃돌아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이 장중에 매수로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기관이 177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은 2,156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매도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죠. 외국인 현재 2,331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네, 하루 만에 기관과 외국인이 양 매도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기관은 947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1,121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험주들이 강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은 보험주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게 되죠. 보험사는 안전자산인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금리 인상 시에 자산 운용의 수익률이 좋게 되면서 실적 개선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미 연준 의장이 또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했죠. 지난 거래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5%대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국내 보험주들이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 현재 3%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메리츠 화재도 3.52%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하나손해보험과 흥국화재도 2%가 넘는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장품주들이 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기업들은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선전시, 창춘시, 지린시 등 중국의 도시 봉쇄령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기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제2의 한알령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LG생활건강 3.81%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바이오도 3%가 넘는 낙폭, 코스나이는 현재 16%대 급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분기 역대급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하죠. 다만 주가 흐름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검찰이 삼성 웰스토리에 대해 그룹사 부당 지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독일 전문지 평가에서 또 아우디, 폴스타를 제치고 상품성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오늘 소폭의 강세 가져가주고 있고요.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국토교통부의 등록 말소 처분 요청 소식에 급락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KG 이니시스는 코인 신사업 추진 소식에 연이은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현대중공업은 5월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에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에디슨 EV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급락세 보여지고 있죠. 쌍용차 인수가 끝내 무산이 됐다라고 합니다. 인수대금 잔금인 2,743억 원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하한가 보여지고 있고요. 12,2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S-오일이 있습니다.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고유가 추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정제 마진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죠. 지난해 정제 마진은 6에서 7달러에 불과했는데 현재 경유의 정제 마진은 30달러 선을 상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5%가 넘는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97,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한샘이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건축 가구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재건축 등 도시 재정비 사업 규제 완화에 기대감이 커지면서 인테리어의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19%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수급 상황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수급 포착 시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종목별 흐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 지점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수급 상황 좀 살펴보고 왔는데요. 종목별 흐름 어떤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오늘 시장 큰 틀에선 이 미국 금리 상승 경계감 등에 따라서 이제 대부분의 업종은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여전히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오늘 큰 틀에서는 보험과 이제 통신 등 경기 방어주의 이런 상승세가 좀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제 수급상으로도 S-오일이라든가 신한지주, 삼성화재, 삼성생명 등의 이런 수급상 특징이 이러한 모습에서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 정부 정책 변화 기대감에 따른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특히 이 보험업종 가운데 이 손해보험사 중심의 강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금리 상승기에 이 보험업 전체적으로 이 부채 부담이 완화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또 그리고 실손보험을 비롯해서 이 장기 위험 손해율이 최근 들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한 기대감, 또 최근 과잉진료 통제 조치 강화에 따른 이런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등이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계속 손해가 좀 많이 났었던 이 자동차 보험 손해율 역시도 좀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이런 관련 손해율이 좀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 등도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등이 좀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러한 요인 등에 오늘 삼성화재, 또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등의 이런 주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수급 특징주 가운데 이 S-오일의 상승세와 더불어서 이 정유업종의 상승세가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에 이 상하이 봉쇄가 좀 되면서 이제 국제유가가 4%가량 좀 주가 급락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 그간 올라갔던 이 고유가 상황이라든가 정제 마진 개선세가 계속적으로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등이 오늘
시장 내에서 부각되면서 이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고유가라든가 이 정제 마진 개선세가 이제 단기간에 꺾이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히 정유업종 내에서 SO일 같은 경우 이번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할 것이다라고 전망된다라는 점 등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정유업종 상승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 등이 오늘 시장 내에서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금리 인상이나 고유가 상황에 따른 정유업종들의 강세 보여지고 있는 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하신 특징주는 어떤 걸 꼽으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내에서 정유업종의 대표 종목으로 꼽혀질 수 있는 이 SO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 좀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같은 실적 기대감 올해 내내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점, 또 그리고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이 같은 실적 개선세가 최소한 올해 2분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등이 좀 다시 한번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정유업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포인트가 이 바로 정제 마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년 대비 정제 마진이 약 5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정제 마진이 약 6에서 7달러 수준이었는데 최근 들어 30달러 수준까지 정제 마진이 급등한 점 등을 좀 바꿔서 본다면 이 정제 마진 급등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경유 쪽 쇼티지 상황이 이 정제 마진 급등의 주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단기간에는 종료되기가 어렵다라는 점. 그렇다면 이러한 실적 개선 기대감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3월 끝나고 4월 들어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실적 시즌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실적주에 대한 시장 관심도 재차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볼 만한 종목으로 SO일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 드리겠고요. 96,000원대 이하에서는 좀 부담 없게 좀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그래도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SO일 긍정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마켓 로드맵으로 가보시죠. 네, 오늘 시장의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결국엔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무산이 됐죠. 이와 관련해서 관련주들도 급락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이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에는 이 새우가 고래를 품는 마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용차가 오늘 에디슨 모터스와의 투자 계약 해제 소식을 밝혔는데요. 이번 인수 과정 어떻게 됐었는지 자세히 좀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그러니까 쌍용차가 이제 그 인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원매자가 나타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몇몇 기업들이 나서긴 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쌍용차가 지금 전기차가 없어요. 네. 이제 미래에 대한 먹거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투명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부채가 많다 보니까 선뜻 누가 이제 나서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그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나타내지 않았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형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 네. 이런 그 에디슨 EV가 이런 것들을 인수하겠다라고 이제 나섰죠. 근데 실질적으로 에디슨 EV 같은 경우 자본 상태를 보면 적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인수할 돈이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려감을 표시를 했었죠. 하지만 몇몇 우리 이제 그 투자 펀드들이 참여 의사를 표시하면서 과연 이제 어떤 자금 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거론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결국 지금 현재 3천억이라는 계약금을 주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대금 한 5천억 정도를 납입하지 못해서 네. 현재 지금 최종적으로 계약이 무산됐다. 물론 에디슨 EV 측에서는 시간 좀 달라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채권단은 최종적으로 무산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공시가 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정말 한동안 에디슨 EV는 주가 상승이 거의 1000% 넘게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또 최근에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오늘도 급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방송 보니까 종목 상담으로 에디슨 EV를 보내주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번에 계약 해제로 인해서 향후에 기업들에 미치는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금 몇몇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 뭐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요. 갑자기 무슨 뭐 그 에디슨 쌍용차를 인수 관련해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요. 나머지 이제 그 에디슨 EV와 같이 어떤 협업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하락세를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디슨 EV가 쌍용차를 인수하는 것에 대한 희망은 버리셔야 됩니다. 어떠한 지금 방법으로 지금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에디슨 EV는 언론에 대놓고 우리가 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돈의 흔적은 어디선지 찾을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것들이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좀 민감해서 쉽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강성구 펀드라고 불리는 이 펀드가 네. 처음에 이런 것들을 참여하겠다라고 최근까지도 언론에 그런 것들이 거론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부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한 12시부터 타진한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이제 처음에 참여 의사를 할 때는 얘네들이 참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네. 계약서를 썼거든요. 계약서를 썼으니까 인도금을 계약금을 주고 이제 납입을 하죠. 계약서에 그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는 이들이 참여한다고 그랬다 계약서상에 이들 주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돈이 낼 의사가 없었고 하지만 언론에서는 최근까지 그게 거론이 됐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무슨 관계이냐? 우리가 강성구 펀드라고 그런다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주주운동에 관련된 좋은 뭐 이런 건데 네. 이 관계에 대해서 저는 지금 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러네요. 근데 제가 뭐 아직까지 확실히 뇌피셜 갖고 이 부분 민감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들이 돈을 내지 않았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에디슨 EV가 스스로 돈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가지고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 없습니다. 손절하십시오. 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 좀 의심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떤 기업들의 그러면은 다른 방향성이나 미래에 대한 좀 전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냉정하게 기대할 것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그 쌍용차라는 것이 지금 주체죠. 네. 근데 쌍용차가 회생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같으면 다음 차를 바꿀 때 쌍용차를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쌍용차가 어떠한 돈으로 어떤 걸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 아무리 지금 쌍용차가 어떠한 거대 자본이 들어오고 기술력이 들어온다 한들 일단 그들이 기술 개발 일단 뭐 부채부터 갚아야 되겠죠. 기술 개발을 통해서 차를 내놔서 팔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쌍용차를 사시겠다라고 하면 쌍용차의 전망은 밝습니다만 네. 굳이 내가 왜 쌍용차를 사라고 한다면 어떠한 자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테마주일 뿐이지 쌍용차가 올라갈 만한 트리거가 된다라고 보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에디슨 EV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 적격성 심사도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관련주들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제일 무서운 게 감사 보고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사태가 터졌을 때 약 2,000원이라는 돈이 횡령이 됐고 800억을 대손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손실 처리를 확정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상패가 지금 아직까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얼마 전에 나온 감사 보고서가 이제 뭐 적정이 안 나오면 감사 보고서로 인해서 상패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걸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또 감사 보고서는 파고를 하나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증선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네. 에디슨 EV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론 지금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특례로 인해서 일주일 정도 연기를 좀 시켜줬는데 네. 그 상황에서 지금 감사 보고서가 만약에 안 나온다라든지 감사 의견이 적정이 나오지 않고 한정과 거절이 나온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에디슨 EV 같은 경우 적자라는 것을 피할 수 없어요. 적자라고 해서 적정이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적자 기업이 내가 적자가 났다라고 해서 그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면 감사견 적정이 나옵니다. 근데 감사견이 부적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관법이라고 해서 상장사들이 받는 외부의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들인데 그들이 회계가 불투명하다고 하면 이거는 상패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에디슨 EV는 지금 현재 다양한 어떤 쌍용차 이슈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쌍용차에 대한 것들은 3천억은 지금 날라갔죠. 지금 네. 3천억 준 거는 계약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아무리 소송을 걸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천억 날라간 상태에서 지금 현재 다양한 자금 압박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감사 보고서에서 있어서의
회계 적절성 문제 이런까지 불거지게 된다라면 에디슨 EV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에디슨 EV가 다양한 자동차들을 좀 만들어내고 시장에서 점유율을 좀 높여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에디슨 EV를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에디슨 EV가 쌍용차가 인수가 무산이 되는데 회사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투자자들에게 뇌피셜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채권 단락에 휘둘리지 않겠다. 아니 그 계약서상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업은 계약서상으로 문서상으로 얘기하지 그렇죠. 어떤 네. 감정 싸움이라든지 누가 비교 우위를 나타내겠다라는 것은 상도덕상으로도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서울경제 네. 방송하고도 계약서상으로 제가 얘기를 하지 어떤 감정에 호소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 지금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주들을 상대로 그 감정에 섞인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글쎄요. 저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행동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모든 기업들이 운영하는 방식은 다 문서로 이제 전달이 그렇죠? 되는 것이기 네. 때문에 감정에 호소해서는 안 되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잘 분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남선알미늄이 이 쌍용차의 새로운 인수자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선알미늄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남선알미늄이 쌍용차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나요? 네, 이 새로운 인수자로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요. 나타나고 여러분들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네. 여러분들 잘 보시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네. 남선알미늄은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남선알미늄이 뜬금없이 쌍용차를 인수할 가능성이죠. 네, 그렇죠. 제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이풍은입니다. 가정인데 이것은 가정이라는 정말 우리가 좋은 용어를 썼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소설입니다. 남선알미늄은 지금 어떠한 그 액션도 표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증권가에서는 뜬모를 어디서부터 시작됐을지 모른 남선알미늄이 이들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찾아보니까 네. 처음에 SM이 이제 그 이쪽 인수 가능성이 거론이 됐었지만 네. 이들은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그들과 또 관계 때문에 남선알미늄 했는데 남선알미늄이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남선알미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남선알미늄이 검토를 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무산이 됐죠. 네. 무산이 되면 채권단에서 재입찰 공시를 이제 때릴 겁니다. 어찌됐든 재입찰 공시 때리죠. 그렇죠. 재입찰 공시를 때리면 남선알미늄이 다양한 그 검토를 해보겠죠. 네. 자금이라든지 우리 그런 것들을 해보고 그다음 입찰에 참여해서 받으면 남선알미늄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남선알미늄과 관련해서 이들이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떠한 정황적인 증거도 찾을 수가 없어요. 단지 한 가지 증권사의 찌라시가 돌면서 남선알미늄이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 한 줄 외에는 어떠한 연관성,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좀 높이냐면 이런 거 지금 남선알미늄을 갖고 계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남선알미늄을 사서 여기서 수익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안랩도 그렇게 네. 주가가 올라갈 때 보면 외국인들이 산다, 안랩에 대한 전망은 밝다, 여러 가지 뇌피셜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 팔고 도망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 주식시장의 생리인데 여러분들이 남선알미늄, 그럼 좋다 이거예요. 남선알미늄이 쌍용차를 인수할 돈이 있나요? 쌍용차를 인수해서 무슨 시너지 효과가 나죠? 쌍용차를 인수해서 비전이 뭐죠? 갖고 갈 경영 능력이 있나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못해요. 단지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흥분해서 남선알미늄 주가가 올라가니까 남선알미늄이 그들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대더라. 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 여러분들 휴대폰 하나 바꿀 때 얼마나 고심하실까? 저 이거 한 달 고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휴대폰 가격보다 더 많은 자금을 네. 남선알미늄이 쌍용차를 인수할 것 같다는 뜬구름 잡는 것에 선뜻선뜻 돈을 투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자로서 이제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투자하시려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이거는 분명 잘못된 방향이다라는 점을 네.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사실은 주식시장은 기대감으로 작용을 해서 종목들이 급등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단기의 이슈로 받아들이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도 불안하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게임의 룰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성장주 어떤 NFT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런 것도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시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건 좀 구체적인 거죠. 우리가 지금 게임빌이라든지 컴투스라든지 이런 데서 코인을 발행해서 NFT를 가겠다. 물론 이제 그게 현실화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다만 그들이 액션을 보여주는 것이고 네. 거기에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남선알미늄은 아무것도 없어요. 허상에다 대고 투자하는 네. 겁니다. 허상에다 대고 우리가 정치 인물 테마주랑 똑같죠. 예를 들면 어떤 대선 유력 주자랑 대학 동문이래더라.
무슨 관계가 있죠? 그리고 관계가 뭐 없지만 급등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성이 네. 종친이라더라. 무슨 관계가 있죠? 그러게요. 그런 건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 주식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급등했다 급락을, 제자리로 네. 나왔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해서 급등할 때 내가 따라서 팔고 나오면 되지. 급등할 때 여러분들이 고점에 팔 확률은 제가 볼 때는 99%가 없습니다. 아,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나고 나면 거기서 여기서 사서 네. 여기서 팔았으면 내가 대박이 났을 텐데. 근데 항상 그거는 제가 주식시장에 30년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그렇게 보면 여기서 샀으면 되는데 30년 동안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신다면 제가 이 점을 조금 제 얘기가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특히 나는 상관없는데 왜 네가 소중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들을 참고로 해서 그렇다면 네.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우리가 얘기한 것은 근거는 그렇죠. 가치가 있는 주식, 실적이 있는 주식을 가지고 당장 그게 지금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그렇죠. 거북이와 토끼 싸움이라고 봐요. 네, 실체 네. 없는 토끼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니까요. 시청자분들이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남선 알루미늄에 대해서 그럼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만 더 네. 드려보면 지금 알루미늄 가격 자체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선 알루미늄이나 관련주들이 좀 급부상하는 이슈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와 관련된 이슈로 급등을 했다면 사실 이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거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남선 알루미늄이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이다라는 건데 네.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을 하는 것에 따라서 2,000원대 초반에서부터 2,000원대 후반까지 올랐어요. 무려 50%는 아니고 한 40% 가까이 올랐어요. 네. 40% 가까이 올라가다가 오늘 이제 30%가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0% 정도 올라간 것은 이해가 돼요. 2,000원대 초반서부터 2,000원대 후반까지는 되지만 오늘 이를 올라간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주식 시장에 있어서 잘못 판단한다라는 것이 주가가 올랐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차영진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주가가 말해준다며 주가가 올랐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너무 이렇게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알루미늄 가격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오늘 봉을 제외한다라면 반영이 됐고요. 네. 오늘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뇌피셜에 관련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선 알루미늄에 대해서 지금 안랩이 올라갈 때 얼마나 수많은 방송가들의 뇌피셜이 돌았습니까? 뭔가 있을 거야. 외국인들이 왜 사지?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없었죠. 결국 그들의 작전에 많은 개입자들이 놀아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다라면 제가 왜 흥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더 큰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의견을 잘 새겨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원래는 이 총평을 좀 질문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방송 전에 이렇게 작가님께 전해 듣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전략이 마이너스 100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예. 들었거든요. 뭐 한마디 정리를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뭐 정상적인 투자는 불가능한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그 게임의 법칙을 잠깐 설명하면 네. 혹시 막대잡기 게임이라는 게임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역시 네. 세대차가 나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네. 이제 단순하게 놀이기구가 없을 때는 그냥 뭐 아무 막대는 하나 이제 그 나무 조각을 하나 잡습니다. 네. 그러면 친구랑 가운데 이제 막대를 놓고 하나씩 이제 잡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끝에 가서 잡을 게 없으면 다른 사람 딱 때리는 이제 단순한 네네. 게임이에요. 네. 뭐 우리가 나뭇잎 옛날에 떨어뜨리게 했을 때 사람 때리는 거 똑같은 게임인데 주식 투자도 이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10,000원에 사면 누군가 다음날 11,000원에 사주고 그렇죠. 11,000원에 사주고 했을 때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올라가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삼성전자를 5만 원에 사서 8만 원까지 갔다라면 삼성전자의 가치에 집중하는 현명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4만 원, 5만 원, 6만 원, 7만 원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러한 테마주들은 내가 오늘 잡았어. 난 뇌피셜로 잡았어. 네. 그러니까 지금 남선 알루미늄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 상한가 칠 걸 기대하죠. 그러면 근데 내일 상한가 칠 것을 따라잡은 사람은 이거에 나보다 더 혹해야 이 가격을 주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게임의 법칙이 제가 미국 측에서 본 건 루저의 게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명한 사람들의 게임이 아니라 이러한 게임은 루저의 게임에 여러분들이 참석하고 있다는 것은 게임의 룰 자체가 다르다는 뭐 방식은 똑같죠. 하지만 네. 게임의 룰이 다르다고 보면 남선 알루미늄에 대한 투자 포인트 오늘 저는 이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오늘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이런 것들이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지금 남선 알루미늄뿐만이 아니라 강성부 펀드라든지 아니면 지금 에디슨 EV가 하고 있는 다양한 행태들, 여론몰이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이참에 제대로 공부를 해보신다라면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큼 냉정을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도 하나의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쌍용차 인수 무산 소식과 관련돼서 뭐 손실을 보신 분들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새로운 투자처로 삼고 싶다 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차영주 소장님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꼭 새겨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증시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ISS의 이지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기환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증시는 그래도 2주 연속해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축 우려에도 미증시의 투심이 다소 강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 향방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박스권 탈출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실까요? 일단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가 2연속 상승을 했고요. 굉장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우려감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히려 증시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부터 상승 전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우리가 뭐 그 전이나 이후 금리 인상 전이나 이후에 달라진 부분은 없지만 일단 시장에 반영되는 악재의 민감도가 상당히 떨어졌다. 이제 여기에 원인을 좀 찾을 수 있고 그 이유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가장 우리가 우려했던 원자재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기에 따른 이제 경기 비축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사실 이제 이 우려감이 굉장히 증시를 압박했다라면 오히려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면서 재료가 노출되고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이제 시장은 조금 더 이제 단단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는 이제 굉장히 억눌렀던 그 금리 인상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가장 큰 최근 한 10년 내에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펀드 자금들 패시브 자금이나 액티브 자금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자금들이 그 매도를 멈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가장 큰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이런 불안한 상승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가장 큰 그 관심사인데 사실 지금 시장에 반영되는 미국 시장에서의 악재를 보면 유가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뚜렷한 악재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 그 스케줄상 보면 목요일과 금요일 넘어가는 이 구간이 아마도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좀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의 악재가 너무 민감해할 필요는 없다. 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시장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핑계가 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를 보면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유가와 천연가스를 제외하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 대해서 가장 유의했던 반도체와 관련해서 뭐 팔라듐의 폭등이라든지 혹은 금가격 혹은 기타 원자재 가격 급등이 지난주 금요일날 대부분 7%에서 10% 정도 폭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유가는 사우디 정유시설에 대한 그 예멘 방문과 공격에 따라서 계속해서 조금 공공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유가도 선물 가격을 보면 상당히 크게 낙폭이 좀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시장은 그 호재가 반영이 되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밀어올리는 구간은 아니지만 악재가 더 반영되지 않으면서 시장이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그 주도 섹터에 대한 방향성 모색을 하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 이제 수급이 제대로 이제 개선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시장 탄력은 떨어지고 보합감 등락에서 사실 물량이 이제 극소로 제한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차분하게 지난 하락 구간에서의 매물을 소화해내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시장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외국인 수급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 이상 너무 한 발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 적어도 외국인 수급이 움직이는 변화되는 양상을 좀 보면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고용 지표가 발표됐을 때의 증시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등의 모멘텀이 좀 사라졌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지금 반등 어느 정도 제한이 된 상태에서 종목별로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또 쏠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4월에서는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해보면 좋을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우리가 그 투자 전략을 세워보려면 지금 증시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 사이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증시는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전과 후는 완전히 이제 다른 그 세상으로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전후의 변화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달라진 부분이 없고 그때나 지금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이제 자금의 이동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2월달 같으면은 MSCI 리밸런싱 이후에 3월 선물옵션 만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증시 전체 인덱스 펀드 자금들이 이제 재편할 수 있는 움직임이 들어와 있고 소위 이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덱스 펀드 패시브 자금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액티브 자금들이 유입될 건데 이 액티브 자금들이 과연 어디에 유입되겠느냐라는 부분을 보려면 지금 증시에 이제 반영될 수 있는 모멘텀이 어느 쪽에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19 관련된 쪽, 비대면 관련된 쪽, 그리고 뭐 2차 전지라든지 이 레벨업된 섹터에 관련된 쪽에 모멘텀이 많이 붙었다면 지금은 이제 명확하게 좀 갈리는 거죠. 보면은 지난주부터 이제 하경의 은행도가 좋아지고 있는데 금리 인상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 그리고 여기 이제 엔데믹, 어떻게 보면 지난 주도적 섹터와는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모멘텀이 좀 형성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캐치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 사이클 상으로 좀 본다면 지금은 이제 아마도 이번 주가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대두가 될 겁니다. 특히 이제 1분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한 긴장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해질 수 있는 시기인데 아마도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여기 실적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는 장세가 될 것이라고 보면 지난주부터 금리 인상 수혜가 되는 은행이나 보험 쪽이 상당히 좋아졌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서서히 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 부상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보신다면 지금까지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를 놓고 감론을박이 상당히 많은데요. 1분기 실적이 저는 삼성전자가 나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IT 섹터 내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부풀려지지 않았던 섹터, 반도체라든지 IT 부품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관련되어 있는 일부 부분들, 그리고 그건 낙폭이 컸던 IT 소재 쪽을 보신다면 이런 쪽은 분명히 팩트로 본다면 실적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실적은 좋았는데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전쟁에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라든지 혹은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경제 지리의 리스크 이런 부분들에 얽매이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경우였고요. 이제 서서히 이번 주부터 바닥을 다지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상승하기 시작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IT 금리 인상 수혜가 됐던 은행들, 또 이번 주에 그 반도체를 비롯한 실적이 개선되는 IT 일부 종목, 이런 쪽에 이제 매기가 서서히 몰릴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이번 달 넘어가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3월 초 중반에 강하게 좀 든다면 아마 3월 말 4월 초로 넘어가는 사이클은 이제 그때는 본격적으로 엔데믹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한 힘을 좀 발휘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엔데믹과 관련된 부분을 생각했던 소비나 유통이나 혹은 뭐 여행이나 항공 같은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 잘 보시면은 특히 이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 이 유가의 급등에 따라서 피해를 받던 종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결국 이 엔데믹 종목들 중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상당한 그 주가 조정 압박을 받았던 섹터들은 아마도 지금 현재 흘러가는 양상을 본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주말에 보면 오늘 새벽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낙관론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영토, 돈바스 지역에 대한 영토 문제와 중립국가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양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이 3월달 넘어가는 이 구간에서 이제 협상이 좀 구체화된다면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도 유가 급등과 관련해서 상당한 가격 조정을 받았어요. 항공이나 여행 같은 쪽에서도 오히려 모멘텀을 좀 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금리 인상 수혜 쪽과 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엔데믹과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순환매 양상으로 좀 돌아가면서 상승하는 구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관점을 좀 본다면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계속해서 제가 몇 주간 말씀드렸던 실적과 금리 인상, 엔데믹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교집합이 많이 형성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압축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지환 대표님께서 실적과 엔데믹 관련주들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들의 반응이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 전략 4월 달에도 잘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전경련이 실시한 1000대 기업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가가 150달러를 넘게 되면 기업의 70%가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지금 200달러를 넘으면 공장이 가동이 중단될 것이다라는 뉴스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또 증시에도 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분석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가의 급등,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나오면서 뭐 미국 국채 혹은 금, 그리고 이제 미국 달러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강세 현상이 오면서 아마도 유가와 환율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는 분명히 지금 엄중한 구간에 들어와 있고 이미 이제 그 110달러 내에서 계속 이기고 있는데 이 유가는 지금 우려감과 팩트를 상당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강조드리는데 러시아 원유가 지금 생산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수출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혹은 지금 러시아 원유가 공급이 앞으로 부족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일부 미국이나 영국 같이 기존의 러시아 원유를 수입했던 수입 비율이 전체 물량에서 5% 미만인 국가들이 지금 이제 원유 금리 조치를 내렸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실제 공급과는 크게 관련이 없고 오히려 이제 대다수의 수입을 많이 하는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러시아 원유를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주말 그 유럽을 방문해서 천연가스와 관련 협정을 체결했고요. 이 원유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한 유럽의 그 공급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결국 지금 현재 미국은 원유와 천연가스에서 글로벌 생산량 1위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우디나 러시아를 예상을 많이 하는데 생산량 1위는 미국인데 이 부분에 미국에서 공급 확대에 대한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 원유나 혹은 이란 그 핵협상에 따른 원유까지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얘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다면 사실 지금 그 경기가 확산되면서 수요가 늘어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공급 부족 우려 때문에 장기간에 급등했던 부분은 지난번 130불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점차 변동성이 좀 줄어들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전조 증상이 아마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보면 원유와 천연가스를 제외하면 기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영향으로 굉장히 큰 폭이었거든요. 알루미늄이나 팔라듐이나 이런 관련되어 있는 원자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상당히 큰 폭으로 폭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공급에 대한 우려가 실제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우려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한번 본다면 지금까지 그 유가가 130불 넘어서 150불 갈 수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조금 오버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아마도 이제 유가 급등에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유가 급등의 수요에 관련된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추시는데 그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워렌 버핏이 정유 관련되어 있는 목사공이나 이런 기업들의 굉장히 그 매수를 늘렸다라는 부분이 뉴스에 계실 수 많은데 사실 이제 그 부분도 잘 보시면 리딩 유가 관련된 리딩 정유업체를 매수한 게 아니라 워렌 버핏이 원래부터 펀더멘털적으로 좋아하는 턴아운드 기업, 부채가 굉장히 많았다는 부채가 줄어든 턴아운드 기업에 대한 단기 투자라고 본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은 상당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유가가 변동성이 확대됐던 부분이 유가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대응을 조금 잡으시는데요. 실리적으로 있다. 그렇게 좀 보시겠고요. 오늘 아마 이제 그 WTI 기준으로 크루드 선물이 4% 정도 선물이 이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다른 원자재 가격이 원자재들이 급락한 이후에 오늘은 유가까지 좀 급락을 한다면 공급 부족에 대한 과도한 우려감이 오히려 좀 조정을 좀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 산업 전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이 고유가에 대한 부분을 거치고 또 이 환율에 민감한 부분을 거치면서 사실 이전보다는 유가에 대한 민감도나 혹은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정시에 반영되는 기업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해지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선물 거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유가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반응할 구간은 아니다. 다만 중소기업들에 대한 그 해지 능력 부족이나 민감도가 좀 증가했다는 부분이 우려스러운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너무 극단적으로 유가가 150, 130불을 넘어서 150불까지 갈 수 있다는 가정은 오히려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전에 그 우려감이 날 때 과도하게 선물을 구사했던 기업들이 오히려 더 강세를 받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차분하게 수요에 의해서 유가에 올라가는 상승분을 감안을 했을 때 공급 부족에 의해서 과도하게 올랐다라는 부분은 조금 상세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에 대한 급등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ISS의 이지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